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김계원, 정승화, 전두환의 등장. 박 대통령의 소신과는 달리 여권 내에서는 선거 결과를 스스로 패배라고 인식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개인이나 조직이 외부의 도전에 직면할 때 자신의 논리를 지키지 못하고 외부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패배의식을 갖게 되고 이는 내부 분열이나 붕괴로 이어진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무렵 작성하여 여권 내 주요 인사들에게 나눠준 선거 분석 자료가 그런 문서다. 선거 결과 도시 서민층이 거의 여당을 외면한 듯한 결과를 빚게 한 것은 그간 정부의 중간 관리층이 경제가 성장되고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될수록 이에 파생하는 국민의 불평 불만도 그만큼 다양화되고 비례한다는 민심 추세를 깨닫지 못하고 성과만 올리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풍조가 조성됐기 때문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희생점은 감수해도 무방하다는 자만심이 부지불식간에 공무원 사회에 쌓이게 됨으로써 시행착오를 저질러도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예사가 되었음. 박 정권 안에서는 어느새 선거 패인이란 말이 굳어지고 그 책임을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에 묻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갔다. 12월 22일 박 대통령은 내각과 비서실을 개편했다. 김정념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일 대사로 내정되면서 물러나고 짧게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계원 전 주대만 대사가 새 실장으로 임명됐다. 박 대통령은 최규하 총리를 유임시켰으나 남도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을 바꿨다. 음악을 좋아하고 유순한 성격의 김계원 씨는 박 대통령과 같은 포병 출신으로서 군 시절부터 가까웠다. 5.16 주체 세력은 아니었지만 박 대통령에 의해 육군 참모총장, 정보부장까지 올랐고 김재규와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김재규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을 때 그를 업고 병원으로 옮겨 살려준 사람이 그였다. 김재규는 대만 대사를 오래 하고 있던 김계원 씨를 귀국시켜 공화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시키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박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으로 추천했고 차지철 경호실장도 편을 들었다고 한다. 차 실장은 외유내강하면서도 깐깐하여 자신의 업무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았던 김정념 실장이 거북했을 것이다. 김계원 씨는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비서실장의 부적격이라고 사양했으나 박 대통령은 행정은 몰라도 돼. 나하고 말동무만 하면 돼.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계원 씨는 거의 7년간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사정, 특히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어두웠다. 상황을 개척하고 돌파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박 대통령이 그런 김 씨를 곁에 두려고 했던 것은 정권 유지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과 나태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외부 상황은 급변 사태로 몰려가는데 박 대통령은 장기 집권의 타성과 안일에 빠져 태풍 속의 눈처럼 한가한 모습이었다. 항상 긴장하여 역사의 흐름, 민심 동향과 맞물려 있어야 하는 대통령이 헛돌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비서실장 인사였다. 김계원 씨가 비서실장이 되면서부터 차지철 실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김재규 정보부장은 약화된다. 김 실장마저 차 실장의 월권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권력자를 누가 자주 만나느냐가 파워게임의 승부처다. 김계원 씨에 따르면 차 실장이 김 부장의 대통령 면담을 통제하는 바람에 자신이 그를 불러 데리고 들어가 보고시키곤 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차 실장을 편애하고 그런 차 실장을 군 선배들인 비서실장과 정보부장이 증오하는 감정적 균열이 대통령 주변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9년 신정 연휴 기간에 박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와 경주를 돌았다. 이 순간 이란에선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고 있었다. 팔레비의 서구식 근대화 정책에 도전한 호메이니의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이 비밀 경찰과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팔레비 왕의 출국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다. 이때는 박 대통령도 이란 사태가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뒤의 사태 전개는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자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 기름값이 배럴당 $30까지 2배로 치솟는다.
유신 정권이 호황기에 벌여놓았던 중화학공업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물가고, 해고 사태,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 여기에 김영삼 의원 제명과 같은 정치적 사건이 기름을 붓고 드디어 학생 시위에 중상층이 가담하는 부마 사태가 떠진다. 박 대통령은 1979년 2월 1일자로 일군 사령관 정승화 대장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노재현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통보해주기 5분 전 김재규 정보부장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 약 30분 뒤엔 차지철 경호실장이 마침 일군 사령부를 방문 중이던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통해서 정 장군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중장은 차 실장이 이 점을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어느 모로 보나 후임 총장은 정 장군이 돼야 하는데 노 국방이 정 장군을 빼고 박 장군을 추천했답니다. 그런데 각각께서 친히 인사기록 카드를 뽑아 정 장군을 지명했습니다. 차 실장은 장관이 그럴 수 있느냐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정 장군은 차 실장이 나와 노 국방장관을 이간질시키려구나 하고 생각했다. 국방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사이가 나빠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경호실장이란 자가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고 걱정했는데 며칠 뒤에 만난 김재규 부장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정 장군의 충성심을 강조했다고 생색을 냈다. 박 대통령의 이 인사는 11.6 사건과 12.12 사건의 현장에 정승화란 인물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된 역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더 자세히 알아본다. 김계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을 소개한다. 어느 날 대통령 집무실에 내가 앉아있는데 노 국방장관이 들어왔어요. 육군 총장 인사의 건을 보고한다고 하기에 저는 일어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 어딜 가 그냥 앉아있어 라고 하십디다. 노 장관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열심히 설명하면서 육군 총장으로 추천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포병 후배이기도 한 노 장관에게 가깝게 복수로 추천해 선택받도록 해야지 왜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노 장관은 다른 서류를 한 장 꺼냈어요. 아마도 그는 복수 추천을 하려고 왔다가 차지철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는 한 사람만 민 것 같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나중에 내놓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 사람이 좋겠군 이라고 찍었는데 그 사람이 정승화 장군이었습니다. 그해 3월 노 장관과 정 총장은 2군 사령관으로 옮겨가는 진종채 국군 보안사령관의 후임으로 전두환 1사단장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물론 박 대통령은 전 소장을 임명했다. 이 직책의 무게로 보아 형식이야 어떻든 박 대통령이 직접 5.16 군사혁명 때부터 측근에 두고 아꼈던 전두환 장군을 지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987년 4월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수뢰한 내용을 당시 통치사료 담당 공보비서관 김성익 씨가 기록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회의 의장을 할 때 나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라고 하는 걸 안 나갔어요. 장도영 사건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나를 보고 전대위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느냐 라고 그래. 내가 깜짝 놀라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하니 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해 라고 해.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어. 군인 하려고 사관학교에 갔지 국회의원 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라고 했어. 박 대통령이 자네가 필요하다고 해. 시간을 달라고 의논도 해봐야겠다고 했더니 남자가 하는 일에 상의는 무슨 하더니 이틀 후에 오라 그래. 내가 윤필용 비서실장과 의논했어요. 잘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박 의장이 또 불러. 생각해봤냐고. 나는 돈도 없고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박 대통령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내가 어디가 있어도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나를 불렀어요. 군대 얘기도 물어보고 그랬어. 나는 항상 그 양반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부르셨어요. 이 식당, 여기에서 유교사도 함께 분식 권장할 때인데 분식으로 식사도 했어. 유교사가 만든 거라고 했는데 별로 맛은 없었지만 나는 식성이 좋으니 2그릇 정도 먹었어요. 내가 끝까지 국회의원 출마를 거절한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참신한 육사 출신으로 본 것 같아. 경호실 작전 차장 보러 있을 때 내가 계속 나가겠다고 했어요. 차지철 경호실장과 내가 사이가 나빴어. 차지철이 원래 내 밑에 있었어. 그 사람이 육사 12기 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포병학교를 가서 포병 장교가 된 사람이지. 자존심이 강해.
나와 함께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과 싸움을 해서 퇴교를 당하게 돼 있었어. 한국 학생장인 나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내가 대위 때였는데 못하는 영어지만 열변을 토했어요. 이 사람이 훈련을 하다가 미국 장교는 10분 만에 교대를 시키고 외국 장교는 40분씩이나 교대를 안 시키는 데 대해 화가 나서 미군 군인을 때린 거야. 폭행을 하면 그 사람들은 큰 잘못으로 쳐요. 그때 일행이 장기호, 최세창 장군 등이었는데 내가 제일 선임자였어. 그때 외국 장교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모두 고생했어. 차대위가 외국인의 불만을 대표해서 때린 것이라고 내가 변호를 해서 결국 용서를 받았어. 그 사람이 육사 12기 시험에 떨어진 것을 스스로 비밀에 붙였는데 그 때문인지 육사 출신을 매우 싫어했어. 그런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경호실장이 되고 내가 그 밑에 왔어. 내가 사단장으로 나가야 할 텐데 박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서 경호실에 오게 된 거야. 내가 화가 나서 예편해버리려 했어. 박세직이 국방장관 보좌관이었는데 서종철 장관한테 면담 신청을 해서 저를 예편시키는 겁니까 물으니 박 대통령이 사인한 메모지를 꺼내면서 보라고 해. 차지철이가 여러가지 일을 삐뚤어지게 해. 중령으로 예편하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인데 경호실장 하면서 꼭 국회의원을 상대하고 높은 장군을 경호실에다 데려다 놔. 차지철이가 나한테 경호실장 뺏길까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았어. 내가 내보내달라고 했어. 내가 소장이 되고 나서였어. 박 대통령과 김재규, 차지철, 나 이렇게 골프장에서 저녁을 먹는데 박 대통령이 사단장을 꼭 해보고 싶은가라고 물어서 군의 희망이 사단장 아닙니까? 라고 하니 그래, 사단장 해봐야 될 거야 라고 해. 그래서 사단장으로 나갔어요. 사단장으로 나갔으니 보안사령관으로 갈 수 있었던 거지. 박 대통령도 내가 군대를 좋아하고 순수하게 나가니 마음에 드는가 봐. 사실은 그분이 10월 26일에 돌아가셨지만 10월 27일에 내가 보안사령관으로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어. 김재규, 차지철 그리고 정당관계에 암투가 있어 박 대통령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았어.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었어. 박 대통령은 보고서를 올리면 상대방한테 주워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주의 줄 용기가 없는 거야. 정치 자금도 차지철을 통해서 받고 신세를 너무 많이 지니 정면으로 말은 못하고 보고서를 줘버리는 거지. 보고서를 낸 사람만 죽게 돼. 보안사에서도 진종채 전임 사령관이 나가면서 나한테 보고서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보고서를 내면 죽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누가 박 대통령을 깨우쳐 주느냐. 내가 노재현 국방장관에게도 얘기했어. 비서실 내부도 엉망이고 우군 싸움이 김일성이와의 싸움보다 더 심했어. 망하려니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10월 27일쯤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몇 번이나 읽어보고 연습도 하고 보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결국은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어. 전두환 장군이 11.6 사건이 났을 때 국군 보안사령관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비록 그가 정규 육사 장교단 출신의 자연스러운 리더였다고 하더라도 격동기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군내의 지휘부로 올라서고 있던 정규 육사 작교단 출신의 지도적 인물에게 보안사령관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인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후를 관리하도록 한 셈이다. 전 장군은 11.6 사건 뒤의 혼란기에 박 대통령 시해에 가담했던 김재규 세력뿐 아니라 자신의 눈에 기계주의적으로 보였던 정승화 세력까지 제거하고 집권한 뒤엔 박 대통령 격하 움직임을 차단하였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유산을 이어받아 1980년대 세계 제1위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다. 성공적 사후 관리였다. 전두환 없는 박정희는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 인사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자신이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소개했다. 1968년 1월 21일 김일성이 보낸 124군 특공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직후의 일이다. 청와대 외곽 경비부대장이던 전두환 중령은 김일성의 숙소를 습격하여 그의 목을 따오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훈련까지 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우라가 차있던 박 대통령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용감한 보복 계획을 허가하지는 않았으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두환 장군은 당시 차지철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보안사령관이 된 뒤에는 차실장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 영관 장교들은 군수 내부가 차실장한테 굴종한다고 보아 경멸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전 사령관은 당당히 맞서고 있었다.